나는 이정숙, 올해 66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해가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집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오랜 습관이죠. 예전엔 이 시간이면 남편 출근 챙기고 아이들 도시락 싸느라 부엌이 정신없었는데 이젠 그저 텅 빈 거실만 보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나 혼자 먹을 반찬만 보이고 TV를 켜도 말을 걸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이라고 혼자 중얼거려 보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금방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마트에 가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그날 유일한 대화인 날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해볼까 했지만 다들 손주 돌보느라 바쁘거나 아프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한창 같이 수다 떨던 동창들도 이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인 것 같아 괜히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법을 잊어버렸더군요. 얼굴은 주름만 가득하고 눈빛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그 생각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요즘은 병원 가는 게 거의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동네 복지관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전단지들 사이에서 유독 한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중장년 문화산책 모임 혼자 걷지 말고 함께 이야기합시다.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 걷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자라는 말이 마치 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까? 사람들 앞에서 어색해하진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있다간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나는 전단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참을 망설이다가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또렷하게 냈습니다. 여보세요. 문화산책 모임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밤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할까?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이고 너무 꾸미면 튈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첫 소개팅 때처럼 긴장됐습니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이대로 조용히 보낼 순 없었으니까요. 첫 모임 날 복지관 앞에는 벌써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배였지만 저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화려한 등산복 차림도 있었고 나처럼 소박한 옷차림도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앞자리는 이미 정해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가 크고 말소리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뒷자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 그리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였죠. 나는 자연스럽게 뒷자리 창가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저도 3번째인데 조금 적응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마치 누가 들을까봐 조심하는 것처럼요. 앞자리에서 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미경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였는데 화장도 진하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걸어볼까요? 다들 괜찮죠? 누군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듯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이 모임을 만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회원이 50명이 넘는다고 했죠. 버스가 출발하고 미경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규칙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개인 체력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둘째, 정해진 코스는 바꾸지 않습니다.
셋째, 불만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앞자리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지만 뒷자리는 조용했습니다. 규칙이라기보단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산책로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미경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걷는 속도도 적당했고 경치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뒤에서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다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숨 좀 돌리고 가요. 그분이 작게 말했지만 앞에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 옆에 멈춰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내가 느려서. 먼저 가세요. 천천히 가도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때 미경이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개인 체력 책임이에요. 못 따라오시면 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게 나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짐이 된다는 투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하며 억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건강하려고 나온 모임인데 아픈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니. 이게 맞는 걸까? 그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웃음 속에 숨겨진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앞자리 사람들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뒷자리 사람들의 얼굴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 모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건 단순히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며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뒤처지면 짐이 되는 곳. 과연 내가 계속 다녀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미경이 손을 들어 멈춤을 알렸습니다. 자, 여기서 10분 쉬었다가 갑시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준비해온 물을 마시고 땀을 닦았습니다. 앞자리 그룹은 여전히 웃고 떠들었지만 뒷자리 사람들은 조용히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는 벤치 끝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죠. 무릎을 주무르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 옆에 다가가 물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제가 여분 있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민폐를 끼쳤네요. 아니에요. 누구나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작은 배려에도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상했던 거겠죠.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회장님. 미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요? 다들 건강하려고 나온 건데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몸을 상하잖아요. 그 순간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안 됐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미경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분위기를 잘 모르시네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기는 3년째 운영되는 모임이에요. 나름의 원칙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못 따라오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자리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내가 큰 실례를 저지른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전 그냥 서로 배려하면 좋겠다는. 배려요?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요.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가 기다려주면 모임이 안 되는 거 아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턴 조용히 따라오세요. 괜한 문제 만들지 말고요. 버스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미경은 일부러 내 앞에 서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여긴 개인 의견 내는 자리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다 떠들면 모임이 산으로 가요.
질서를 지켜주셔야죠. 앞자리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원칙이 있어야죠. 처음 오는 사람이 너무 나서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듯 혹은 자기들까지 찍힐까봐 두려워하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버스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러 갔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초라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머릿속으로 오늘 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내가 한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아픈 사람을 배려하자는 게 그렇게 나쁜 말이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나 보다. 조용히 살아야 하나 보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의 차가운 눈빛과 사람들의 외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할인이는 퇴근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선뜻 전화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딸을 괴롭히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적응 못하는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눈물이 자꾸만 났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딸 김아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3, 공공기관 감사 담당관으로 일하는 딸입니다. 늘 당당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죠. 할인아. 엄마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만 들어도 딸은 알아챘습니다. 나는 울먹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산책 모임에 처음 나간 것, 뒤처진 할머니, 내가 했던 말, 그리고 미경의 차가운 반응까지.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처음 가서 괜히 나섰나 봐. 나이 들어서 눈치도 없고. 엄마 잠깐? 할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건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건 모욕이야? 뭐요? 아니야, 그냥 내가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엄마 잘 들어봐. 엄마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른 거야? 공개적으로 엄마를 망신 준 거라고? 할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한 말은 정당한 의견이었어? 아픈 사람을 배려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런데 그 회장이라는 사람은 엄마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롱한 거야?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라고? 하지만 엄마 나이 드셨다고 참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복지관은 공공기관이고 그 모임도 복지관 프로그램이잖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있었던 일 자세히 말해줘. 시간, 장소, 그 사람이 한 말 전부 다. 나는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할인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혹시 단체 카톡방 있어? 응, 모임 참가자들 다 들어가 있는 방 있어? 그 대화 내용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오늘 같이 간 사람들 연락처 있으면 그것도. 다음 날 할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온 딸은 식탁에 앉더니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단체 카톡방에서 미경이라는 사람이 엄마 험담한 거 보여? 내가 보낸 캡처 화면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온 후 카톡방에서는 내 이야기가 오갔더군요. 처음 온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하네요. 분위기 싸하게 만들어서 불편했어요.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니. 할인은 차분하게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사 담당관으로 일하며 익힌 솜씨였습니다. 엄마 이건 집단 괴롭힘이야? 복지관 측에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어? 괜히 문제 크게 만드는 거 아닐까?
그냥 다시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이번엔 엄마였지만 다음엔 또 다른 누군가가 당할 거야? 이런 건 바로 잡아야 해. 하리는 복지관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모임 내 부적절한 발언, 공개적 모욕, 단체 카톡방 내 명예훼손, 그리고 참가자들의 증언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사흘 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숙 어르신님이십니까? 신고하신 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담당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해당 모임 운영자와 참가자들을 면담할 예정이고요. 일주일 내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할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 참지 않고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엄마? 당연한 걸 한 거야? 엄마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러 참가자분들을 면담한 결과 모임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경 씨는 앞으로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해당 모임은 재정비 기간을 거쳐 새로운 운영진으로 재구성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해결됐다는 안도감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그날 모임에서 뒷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땐 저도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도 마음속으론 어르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용기가 없었어요. 미경 씨한테 찍히면 모임에 못 나올까봐, 괜히 왕따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몇 통의 전화가 더 왔습니다. 그날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때 참았는데 어르신 보면서 후회했어요.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참고 있었다는 걸.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동네 도서관 게시판에서 작은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소규모 책 걷기 모임 천천히 함께 이야기하며 걷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모임 날 참가자는 7명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 걷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모임을 이끄는 분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속도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걷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군가 뒤처지면 자연스럽게 기다렸고 누군가 숨이 차면 함께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한 분이 가져온 귤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읽는 책, 손주 이야기, 건강 고민까지.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고 누구도 서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엔 단풍 구경 어때요? 좋아요. 저도 사진 찍고 싶었어요. 그럼 카메라 가져올게요. 제가 사진 좀 찍어요. 자연스럽게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며 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엄마 오늘 새 모임 다녀왔어. 어땠어, 엄마? 좋았어. 정말 좋았어. 이번엔 진짜 함께 걷는 느낌이었어. 다행이다, 엄마.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도 기뻐. 지금 나는 매주 그 모임에 나갑니다.
사람 수는 많지 않지만 웃음은 진짜입니다. 누가 늦어지면 기다려주고 누가 힘들면 함께 앉아 쉽니다. 어제는 한 분이 넘어지셨습니다. 모두가 달려가 일으켜드렸고 괜찮을 때까지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가족 같아요. 나는 이제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참는 연습이 아니라는 걸. 나를 지키는 용기, 목소리를 내는 용기, 그리고 진짜 나를 받아줄 사람을 찾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그날 나는 조용히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의 도움으로 목소리를 냈고 그 결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걷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남은 인생을 조용히 참으며 살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선택이 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정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6의 나이에 다시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섰다가 상처받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냈던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처음 왔다는 이유로 눈치를 봐야 했던 순간, 말 한마디 하기가 두려웠던 순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나 고민했던 순간들 말이죠. 이정숙 씨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참는 연습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 내어 말할 때 그 말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을 조용히 참으며 살지 맙시다.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